네, 주라사드입니다. 일단 이슈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건 이따가 좀 더 뒤에 알아보고,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산업부 장관부터 한번 볼게요. 네, 김정관 사장이 산업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급등을 했죠. 예전에 그 네이버의 이제 출신 인사가 그 채용되면서 네이버가 급등을 했고,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물이 산업부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죠.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된 데 따른 정책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날 신임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김 사장을 이제 지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놓고 국내 기업들이 힘을 합친 팀코리아 진영의 일원으로 활동했고요. 그래서 두산에서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한 원전 외교를 펼쳤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왜 이슈가 되냐면 사실은 뭐 수산에너빌리티 출신 인사가 장관에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뭐 기업에 엄청난 이득이 있다. 뭐 이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추진했었던 그런 정부였어요. 근데 최근에 원전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원전 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죠. 네, 살아있는 모멘텀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진 빅 이슈가 뭐냐? 바로 요 부분입니다.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협약을 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원전 관련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이 커질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의 그 지명 이슈까지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호재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호재 확장으로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협약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 관련주로도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을 받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여지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협력사들과 손잡고 공급망 활성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스코에서 개막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죠. 그래서 국내 협력사들과 함께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수익성이 100% 확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상 풍력 대비해서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풍력은 쉽게 말해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됩니다. 근데 지상과 바다 중에 어디가 바람이 더 많이 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바닷가 근처에 가시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속에다가 풍력 타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내내 바람이 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도도 훨씬 더 세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풍력 타워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풍력 터빈, 날개 이런 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제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큰 풍력 타워를 여러 개 설치하려면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지상보다 바다에서는 공간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덜합니다. 그죠? 바다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훨씬 더 넓으니까요. 그 세 번째는 소음인데 이 풍력타워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 근처에서 들으면은 귀청 떨어져 나갈 정도예요. 근데 이제 바다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자유롭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풍력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상에 풍력타워를 세우는 것보다는 바다에 풍력타워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재생 부분에서 태양광이 풍력에 앞서 있지만 만약 이 해상풍력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또 풍력에 뒤지지 않은 효율을 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행사 기간 중에
별도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이제 3메가와트, 5.5메가와트, 8메가와트, 10메가와트 한국형 해상풍력 발전기 라인업, 네, 국내 최초 최다 해상풍력 공급 실적, 그다음에 창원 본사 내 해상풍력 발전기 생산 시설 등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인증까지 이제 취득할 예정이고요. 이 모델은 평균 풍속 6.5m/s, 그러니까 1초에 6.5m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이 세다, 낮으면 낮을수록 바람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m/s는 엄청 센 바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바람에서도 이용률 30% 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를 하신다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함께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요 부분인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의 드라이브를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백스코에서 열린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정부 주요 인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얼마나 정부가 밀어줄지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공방 활성화 협약을 맺으면서 풍력 관련주로까지 분류가 돼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승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산업 전략, 국제 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필수에너지 90% 이상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키워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국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북한과는 국경을 맞대고 이제 전쟁을 했다가 휴전을 한 상태고, 땅덩어리도 작고, 정말 치명적인 게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뭐 석탄도 없고, 뭐 자원 자체를 파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생존을 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됐다? 기술 발전에 의한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수출 중심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자원의 저주라고,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 엄청 많잖아요. 석유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런 걸 팔아서 먹고 살다 보니까 자원 개발을 좀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을 개발한 뭐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해상풍력 관련된 힘을 좀 실어주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밸류 체인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그 재무를 보면 지금 재무상으로는 매출액은 견조합니다. 그 영업이익도 크게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요 턴어라운드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컨센이 조정되기 전인데 여기서 소폭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실적에서는 내년부터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S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재 주가 수준에서 PER로 설명할 수 있는 주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자체가 워낙에 대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 해체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이제 풍력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같이 얹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조정시마다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차트적으로는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다가 살짝 눌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20일 이평선 부근에서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6만 원 이하 정도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이번에 체크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풍력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제 신규 매수라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 이런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문자로 풍력이라고 보내주세요. 풍력. 지금 이제 풍력 테마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붙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010-9839-3453입니다. 문자 무료 문자고요. 풍력이라고 보내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관련된 모멘텀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좀 놓치지 말고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타이밍 계속해서 잘 잡아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